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모레 오전 검찰에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추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이후 처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등을 통해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은 어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돈이 올 테니 받아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치소 방문 조사가 될 걸로 예상됐지만 검찰은 청사 소환 조사를 택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며 특수한 신분이라도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본인의 재판마저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원종 전 비서실장도 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모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는 지난해 검찰 첫 출석 당시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특검에 나타났을 때는 강압 수사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돌변한 최 씨는 이후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고 징역 25년이 구형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형 엿새 만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 씨는 평소보다 신경질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딸 정유라 씨의 말 구입에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자 독일에 가보시거나 말 연구를 한 검사가 나오라. 딸과 싸움을 붙이려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에 아니다, 모른다로 일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자 결국 재판장이 최 씨를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최 씨가 강압 수사를 받아온 두려움에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씨 측은 일단 재판에는 끝까지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선고 후에도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이들이 숨진 지 나흘 만에 처음 부모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면담은 20여 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가족들은 병원 측의 무성의를 지적했습니다. 만남 전에 미리 담당 의료진과 언론 브리핑을 담당했던 홍보실장이 나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당직 의사와 홍보실장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합류한 홍보실장은 질문이 이어지자 그대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참석 안 해서 불러달라고 했더니 와서 팔짱 끼고 뒤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면서 나는 진료원에서 좀 가봐야 되겠는데요. 부모들은 숨지기 전날 저녁부터 당일까지 병원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10줄도 안 되는 간단한 기록만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아이의 간호 기록과 제공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병원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가족들은 한 번 더 상처를 받았습니다. 새날 달력이 드디어 나왔다면서요? 네, 출력이 아주 잘 돼서 나왔고요. 택배 계약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씩 해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모두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펀딩 참여하신 분들은 다 받아보실 수 있는 거고. 네, 펀딩 참여하신 분들은 다 메일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는 다들 받아보실 것 같아요. 펀딩 참여 안 하셨지만 새날 달력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새날베스트.com 그대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 링크는 제가 팟빵 공지사항 정도로 걸어드리겠습니다. 거기다 신청하시면은 발송 하나하나씩 해드리는 거죠? 순차적으로 출고는요. 방송을 들으시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야, 달력 근데 잘 나왔더라. 물건이 잘 빠졌어. 오늘 밥도요. 이게 뭐 청와대 밥은 아니지만 청와대 밥은 좀 맛이 좀 없어요. 근데 우리 강원 나물밥 이렇게 특별히 준비한 밥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덕분에 이번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또 패럴림픽 온 국민들이 함께하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내가 곧 대한민국이다. 나도 자부심 가지고 내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번에 우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적 있죠. 문재인 대통령과 식사할 수 있는 기회. 나 실패했어. 평창 올림픽 입장권을 사면 추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식사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추천 방법은 새날 방식이 제일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이거는 청와대 관계자의 의중이 들어간 추천 방식. 에이. 그런 의혹 제기가 저기 보수론이 갖다 쓰기 때문에 장난으로 하지 마. 이제 내가 힘들어 죽겠어. 이거 장난이 아니고요.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참신한 아이디어 중에서도 정말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인증샷을 보냈단 말이야? 이건 무조건 뽑혀야 돼. 이런 그 감동을 주는 인증샷을 골라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바람대로 청와대에 가서 식사를 했을 줄 알았지. 청와대에 가면 문재인 대통령과 20명이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그 맛없는 밥, 대통령이 타는 전용 열차 트레인 1호라는 게 있답니다. 처음 들었어요, 저는. 있어요. 79년도부터 만들어진 어느 거예요. 나라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KTX에 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식사 메뉴는 뭐였냐면 도시락이었어요. 문 대통령하고 같이 먹었다는 도시락은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KTX 도시락 진짜 악명 높거든요. 가성비 낮다고. 가격이 9,000원, 9,900원 이렇게 해요. 그렇게 비싸요? 예, 그런데 실제로 딱 뚜껑 열어보잖아요. 욕 나옵니다. 납품하는 곳이 예전에 제가 먹었을 땐 신라 호텔이었어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예. 차라리 역사 내에서 파는 불고기 브라더스나 다른 호토모토나 이런 게 훨씬 더 맛있어요. KTX에서 파는 거.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상호를 다 외우네. 저는 기차 여행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KTX가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권이 바뀌면은 열차 출발 시각이나 전체적인 기강이 달라져요. 그런 것도 꾸준히 관찰을 해왔기 때문에 가장 큰 불만은 KTX는 진짜 도시락 너무 심해 진짜.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청와대 식사하는 걸 생각하셨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먹으니까 어때요? 그러면서 사실 청와대 밥 맛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공격하는 용도로 쓰이더라고. 그런 정도의 유머를. 왜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조리사들을 폄하했대. 아유, 진짜. 아니, 청와대 밥 먹어봤거든요? 네. 먹어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그 정도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밖에서 사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맛없지. 야, 진짜 그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 숨 쉬는 것 때문에 지구에 이산화탄소 발생량으로 온실 효과를 촉진하고 있다고 왜 욕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 그건 아르곤 아니야, 아르곤?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서울 한나라에서 같은 숨을 쉬면서 그분의 아르곤을 내가 청와대 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호화로운 밥의 상징이 아니고, 현재 독재 정부가 아니라 이런 정권에서는 설선수범 용도로라도 청와대 밥이 호화로울 수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구내식당 밥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건 KBS 신관에 가면 먹을 수 있는 밥이 제일 맛있었다고 기억이 되는데, 구내식당도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청와대 밥이 특별히 맛있을 이유는 사실 없는 거지만, 그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대통령은 달래려고.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평창 올림픽을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청와대에서 밥을 먹으면 이수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했을 만큼 청와대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어서 미안한 마음에. 그렇죠. 사실 우리 집 밥 별로 맛없어. 이 밥이 더 맛있다라고 말하는 사실상의 농담을 갖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 제정신인지 궁금하고요. 어쨌건 그분들 정말 인생에 남을 만한 역사의 어떤 현장에 갔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 그런 자랑을 하세요. 대통령 전용 열차에 일반 보통 국민들을 태우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 제1호로서 기록이 깨질 수 없는 그런 기록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십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책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아담의 눈물이라는 책 제목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광고로 들었습니다. 네. 책 내용은 대략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책 전체적인 한 권을 다 읽고 난 느낌. 있을 때 잘하자. 보통의 중년 남자들이 그냥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살아오다가 부인이 부재하게 된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쓴 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딱히 붙이는 느낌 자체가 와요. 아주 본능적으로 남자와 여자라는 어떤 롤 사이에서 남자들이 무심한 것들이 있잖아요.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그 무심한 것들이 갖는 회환과 후회,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어 있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있을 때 잘하자는 말이 일면 타당해 보여도
아무리 잘해도 보내고 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이 남아있는 사람 가질 수밖에 없는. 맞아요. 100% 공감합니다. 이것은 이별 뒤에 느낄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이별이 안 했다면 지금도 똑같았을 거잖아. 이 가정 자체가 거의 불필요한 건데 문제는 이런 책들은 남자분들은 필요하면 읽어봐야 돼요. 남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갖고 책으로 어떤 감정들을 남겨놓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 같은 후회를 하지 않게 되는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결혼이라는 제도와 그 사랑이라는 감정, 단순히 그 사랑한다는 감정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언제 연습을 해보겠어요? 저같이 돌싱했다가 다시 결혼하면 모를.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책을 바탕으로 해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얻으면 이게 바로 연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간접 경험. 그렇죠. 이 책을 쓰신 분이 이동환이라는 분이신데, 이동환. 평범 보통의 사람이에요. 특별히 작가를 하셨다기보다는 뭐 학원 강사 하시면서 하신 그런 분인데, 서평을 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왜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시죠? TV에 눈물, 최근에 그 종영한 드라마 하나 있어요. 원미경 씨가 엄마로 나오고, 유동근 씨가 아빠로 나오는 뭐 그런 세상에서 드라마가. 가장 슬픈 이별. 네. 근데 그런 드라마를 왜 보나 하면 사람들은 아니 슬픈 이야기를 왜 보지? 괜히 뭐 눈물 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슬픔에 동화돼서 자기가 카타르시스를 느낀대요.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맞다. 부인의 입장과 남편의 입장이 갈리긴 하겠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거기에 동화돼가지고 슬픔을 느끼면서 스스로가 자기를 반성하는 시간이 슬픔을 통해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시트콤만 만들면 되지. 즐거운 이야기만 할 거면. 그러니까 남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남의 작품을 통해 가지고 내가 느끼는 감정들인데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의 평을 들어보면은 알려지기만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라고 서평에 나와 있더라고요. 작가 개인의 경험이 녹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서평을 보니까. 그런 잘못 오해하면은 심파극으로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리움과 슬픔의 감정을 다 잘 담아내는 게 이제 안희경 작가 작품들이 그런 눈물 똑 빼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작가가 쓴 거 말고 남성 작가가 또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어떤 슬픔을 그 표현했다는 그 자체가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런 책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금 요즘 뭐 기술에 대한 거라던가 방법에 대한 그런 책들 많잖아요. 그런데 꽤 오랜만에 이런 종류의 책을 읽어보게 된 것 같아요. 이동환 작가의 자서전이면서 동시에 현실의 아내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생활을 중심으로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아내가 없어진다면 그런 느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담의 눈물. 뭐 책을 꼭 사서 보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필요하시다 그러면 도서관에라도 비치해달라고. 항상 그런 방식을 쓰면 돼요. 네. 동네 도서관에 비치해달라고 신청서를 내면 웬만한 것들을 비치를 해주는데 아담의 눈물이라는 책 꼭 기억하시고요. 검색해보시면은 최근에 한참 뜨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게요. 평창올림픽 홍보 때문에 트레인 원도 탔고 행사도 했는데 평창올림픽은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는 하늘의 선물이다. 평창올림픽 같은 걸 유치하는 건 저는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많은 자연훼손 해가면서 한 보름 쓸 거 왜 하냐 했던 생각이 좀 있고 지금도 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2002년 월드컵을 하고 그 해 말에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2002년 월드컵은 누가 유치했습니까? 김대중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가 유치했단 말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올림픽 유치나 이런 것은 누가 유치했건 간에 개최하는 건 본인 정부의 몫이잖아요. 열심히 홍보하면 뛸 수밖에 없어요. 평창올림픽이 주는 묘한 어떤 지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평창올림픽 하는 기간 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안 할 수도 있다. 여기 이제 북한도 핵을 포기하고 한미 군사훈련도 포기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의 이젠 제대로 된 한반도 운전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일정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평창올림픽에 참석해주고 그러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니들 평창올림픽으로 하는 무대에 나와라 하는데 문재인을 중심으로 북핵이 컨트롤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스스로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상 뭐 그 트럼프가 그런 걸 내라 캐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스스로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한테도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하는데 거기에 대한 걸로 우리 한미 연합훈련 연기하거나 합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트럼프도 오케이 많이 사줬잖아요. 서서히 한반도 중심, 동북아시아의 중심을 문재인 대통령이 컨트롤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운전자론이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차에 타만 있었어. 키는 꽂아놨는데 타만 있었는데 지금 시동을 걸고 막 엑셀레이터를 밟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계기가 평창 그렇지. 올림픽이 된다. 그러니까 하늘이 덮고 있다는 말은 평창 올림픽이 없었으면 북한을 무슨 이유로 꼬십니까? 그 하늘이 덮고 있다는 거 하나만 더 덧붙이면 날씨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왜요? 모스크바보다 춥잖아요. 이 날씨 그대로 간다면 정말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것 같아요. 인공눈을 뿌리지 않아도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은 2월 초에 열리잖아요. 초중순에. 그런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패럴림픽이 또 있어요. 3월에. 그래서 매년 2월, 3월에 열리고 있는 키리졸브 훈련하고 독수리 훈련 이 두 가지를 미국 측에 공식적으로 연기하자라는 요청을 보낸 상태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살짝 비틀고는 있는데, 미국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나온, 백악관 측에서 나온 반응은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대한민국에서 요구한 훈련 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까지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이렇게 언론에 얘기한다는 거는 논의가 다 끝났고, 절차적인 문제만 남아있다는 거라고 보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갖고 또 이상하게 비틀기 시작을 했어요. 이 훈련 연기 보도에 대해서 키리졸브 연습을 늦추는데 이것이 과연 득이 될 것인가? 누구한테 득이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득이 될 것인가라는 논지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볼 것도 없고 미국도 손해볼 게 없잖아요. 어차피 이번에 그 트럼프가 방한했을 때 영업할 거 다 하고 뭐 장사할 거 다 하고 올해 영업은 끝냈는데 뭐 그 연기한다고 해서 뭐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한미연합 훈련이 말이 훈련이지 신제품 엑스포잖아요. 군수산업 신제품 엑스포 같은 그 개념이기 때문에 일종의 영업인 거예요. 동북아시아에서 하는 신무기 전시장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 이제 충분히 이제 매출 딱 찍었는데 약간 연기해도 미국도 손해볼 거 없고 우리도 손해볼 거 없는 거죠. 사실 이제 이 키리졸브 연습은 어떻게 보면 속을 들여다보면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선제공격 훈련이라는 게 맥이 다 있어요.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을 개발한 상태에서 미국 측의 입장은 북한이 만약에 저것을 사용하려고 할 때 선제공격으로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파괴나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작전 계획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작전 계획이 키리졸브 훈련에서 연습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인데, 이 지금 연기하는 거를 어떻게 틀고 있냐면 우리나라 언론에서 살짝 틀고 있는 게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너무 황당해요. 이게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쌍중단, 핵중단, 그 다음에 미국이 한국에 개입하는 훈련, 이거 중단, 이거잖아요. 쌍중단이. 그런데 그 쌍중단에 발맞춰주는 거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입장에.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감정 싸움을 격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피고 있어요. 계속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렇죠. 안 돼요. 이해 안 되죠. 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고요. 과거에.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고. 그러니까 그 논지는 중국이랑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중국과 가까워지면 위험하다. 왜 이웃이랑 가까워지는 게 왜 나쁜 거지? 그렇지. 그러면서 지금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데 이거 자체를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일부 언론과 전직 고위 관료라고 해요. 뭐 전직이면 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 때 전직일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무면허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언론에서는 살짝 틀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성과고요. 유엔 차원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평화올림픽으로 해서 전쟁을 중단하자. 국제적인 분쟁을 스톱하자라는 결의까지 했고요. 김연아 선수가 가서 연설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 결의가 된 거고 사실은 한국과 미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도 유엔 결의를 지키는 거예요. 아까 뭐 한국에 뭐가 도움되냐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땡깡 부리는 자의 심리 같은 거. 막 땡깡 부려요. 막 핵 뻥뻥 쏘고. 물론 북한을 그렇게만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듣자면 그렇다는 거야.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는 김정은이 미국한테 평화협정 맺고 우리 체제 보장해줘 이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것단 말이에요. 한국은 못 믿겠고 이거고. 지금 이명박 박근혜가 연속으로 지금 계속.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땡깡을 부리는 자의 심리는 얻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핵 보유국을 인정하고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핵 보유국을 누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없어. 일반화되면 그냥 보유국이 인정되는 거예요. 보유국이 인정된다는 말은 핵을 갖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그 나라 자체를 보복의 모양새를 취하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징벌적으로. 그래야 다른 핵 보유국이 또 안 나올 테니까.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알려지면서 핵 보유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 보유국이 되면 자기 나라에 대한 침범 자체를 안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니까 계속 노이즈 마케팅 식으로 해서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막 경제 제재도 받지만 핵 보유국이 그러면서 인정이 되는 거라고. 그게 핵심인데 문제는 핵 보유국이 된 다음에 뭐 할 건데 김정은이가 바라는 게 핵 보유국 인정하는 그걸 끝이야? 그냥 굶어 죽어? 아니다. 예. 이제는 땡깡을 막 부린 놈이 밥도 막 안 먹고 막 집에서 막 별거 다 안 했어. 잠잠해지면 뭐 하고 싶겠어요. 나와서 맛있는 밥 먹고 싶지. 그리고 나서 용돈도 받고 싶단 말이야. 그걸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이 묘하게도 평창올림픽이 딱 그 시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냥 나오려 하기엔 뻘쭘해. 싸웠으니까.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근데 야 다른 건 말고 임마 지금 마당에서 임마 손님들 오셔가지고 지금 너 안 나와 시각팍 너도 인사해야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골방에 있던 애가 마당에 나오는 효과 이 효과를 노리면서 그러면 북한이 올림픽도 참가를 하고 그러면서 더군다나 올림픽 주최국에 같은 동포야.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나오게 만들어주면서 북한도 자연스럽게 제재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 평창 올림픽을 이 기회가 너무 좋기 때문에 놓칠 리는 없다고 봐요. 시진핑이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방중했을 때 약속했잖아요. 고위단 보낸다고. 시간이 되면은 자기가 직접 오고 안 되면 최소한 총리급으로라도 이제 보내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그 기회를 놓칠까요?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아직까지 시진핑을 한 번도 못 만났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만나고 싶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라도. 김정은이 한국에 내려오면 더 대박. 그럼 대박이죠. 평창 올림픽 개회지 이런. 그러면은 노벨 평화상 후보 그 정도 되는 거죠. 뭐 그것까지는 뭐 아직 말도 안 되는 소리가처럼 들리니까 아직까지는. 예, 개방란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가 한 얘기야. 김정은의 그 개막식 참석은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도 평창 올림픽 같은데 나와주면서 국제 무대에다가 어느 정도 핵 개발했는데 그걸 누가 뺏어가? 그냥 인정받고 있는 거잖아요. 줘도 안 해. 그 돈도 잡아먹는 귀신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되면서 북한이 자연스럽게 이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면 엄청나게 흥행된다. 올림픽 자체가. 북한 선수들 내려와가지고 이것저것 뛴다고 생각해봐요. 북한은 산악지방이 많잖아요. 예. 우리보다는 동계올림픽이 그런 수준이 좀 높다 그래요. 장비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예. 맨날 하는 게 썰매 타고 스케이트 타고 막 이런 거니까. 그래서 평창 올림픽의 흥행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한국에 와주는 게 여러모로 도움되고요. 북한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하는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했다고 하면 일단 우리나라에 약간 좀 보수 세력들 있잖아요. 막 뭔가를 공격해대고 핵무기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고 외치는 자들에게는 봐라. 북한은 우리나라와는 평화롭게 지내려고 한다는 시그널도 돼서 여러모로 좋아요. 김정은이 정말로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에 한 7개월 동안 계속해서 대통령 잠도 못 자게 새벽에 빵빵 싸댔던 거 미안하면은 선수단 파견하십시오. 듣고 있나? 이거 좀 예민한 문제인데요. 예민하지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 중국에서 최근에 단체 관광을 다시 금지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일부 언론에서. 근데 여기는 좀 잘 풀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한번 해보면 제가 김현, 김민석 두 분 방송에서 했던 말인데요.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드 제재를 발표한 적이 없다. 팩트예요. 공식적으로 사드 제재를 발표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네, 공식적이지 않았어요. 네. 공식 문서화 시키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제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중국을 이해하려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몇십 배잖아요. 각 지역들마다 자기들만의 지방정부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알아서 군다든가 하지만 그들도 뭔가를 내릴 때 구두로 뭔가를 할 수는 있어도
문서로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일종의 우리나라에서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죠. 준법 투쟁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각종 규정이라는 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촘촘하고 깊이 있게 박혀 있단 말이죠. 뭐 각종 규정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평소에는 그냥 두고 보다가 하나만 들춰보면 모든 게 중단시켜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각 지방정부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 간접적인 제재를 자발적으로 했던 거지,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시했던 게 아니잖아요. 베이징하고 산동 지역, 그 특정 지역에서 한국 단체관광 출국 허가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는 홀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혼밥을 여러 번 먹었지만 중국은 풀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한 거예요. 이것도 갈라치기고 홀대로는 연장선에 있는 거죠. 이 사안에 대해서 팩트를 좀 봐야 되는 게,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 기사를 내보내면 사람들이 오해하기 딱 좋아요. 팩트 먼저 짚어보면 이 여행사가 어디냐 하면 하이타오 여행사라는 데인데요. 그러니까 이 여행사가 그동안 단체 관광을 해오다가 중단된 이후에 처음에 이제 바로 또 단체 관광 재개한다고 첫 테이프를 끊었던 여행사예요. 근데 민간 여행사입니다. 이 여행사가 한국 단체 관광객들을 모집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여행사 업계에서는 어떤 말이 도냐 하면 한국에 있는 파트너들이 너무 성급했다. 그 여행사가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하는 틈을 타서 중국에 가서 대규모 이 관광 모객 행사를 했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드 관련 제재 하지도 않았고 풀지도 않았고 공식적인 입장은 그래요. 그런데 중국 인민들의 생각은 불편한 거 사실이거든요. 사드가 들어와 있는 거에 대해서 심적으로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너무 이 민간 여행사가 일을 크게 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타오 여행사가 중국 정부의 사회주의가니까 한국에 단체 여행을 가는 관광객들이 이렇게 모집했으니까 비자 발급을 신청할게요 라고 했는데 그 접수를 거부한 거예요. 딱 그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여행업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생각해서 그래요. 이런 기사가 나온 거는. 전혀 체제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체제가 다르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맞았을 때 그랑 똑같네요. 맞아요. 딱 좋은 비유예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해외여행에 관련된 거는 중국의 국영여행사가 있어요. 중국 청년여행사, 중국 국제여행사, 이런 국영여행사가 먼저 모객을 해서 루트를 뚫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루트에 민간여행사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중국은 해외여행 루트를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해외여행객들을 단체 여행객을 보내는데, 여전히 중국 청년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 1, 2월에 이제 한 달 남았죠. 1, 2월에 서울, 제주, 부산을 가는 단체 관광객들을 이미 계속 모집하고 있어요. 국영여행사가. 그리고 중국 국제여행사도 그렇고, 이런 국영여행사의 움직임은 단체 관광객들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하나의 민간 여행사만 비자 발급을 신청할게요 하는 서류를 접수를 거부하고 뺀지를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새끼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지금 방송 내보내면서 그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지만 조금만 틈만 보이면은 이거 이상한데 홀대 받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최민희 의원 방송에서 그런 얘기 좀 했는데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문재인 정부가 잘 되면 누구한테 좋을까요? 잘해서 정권을 다시 가져오는 거, 정권 연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자들이란 진짜 공정성은 그런 거예요. 내가 기자질하는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기자질하는 것도 물론 뭐 전체주의 국가는 아니어서 난 성격 많아가지고 잘 되는 꼴은 못 봐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언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진 특성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나라가 잘못되게 하고, 조금 자기 눈에 마음에 안 들지라도 잘하고 있는 정부가 좀 잘되게 좀 밀어주면 안 되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할 때는 비판과 비난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잘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 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건 사실 잘한다는 거거든. 그럼 잘하는 정부가 뭔가 좀 하려고 할 때 언론들도 좀 도와주면서 정말 잘 되게끔 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문재인 정부를 좋아해주거나 뭐 무조건 빨아주거나 칭찬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부가 하는 일의 결과가 누구한테 가는지를 먼저 바라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국민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잘하고 있고, 이게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주는 거고, 뭔가 못하는 것 같으면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고, 그런 거지. 이게 지금 이 논조는 그거잖아요. 뭔가 홀대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게 홀대, 이것도 홀대고 저것도 홀대고 다 홀대여야 하는데 왜 아니지,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악의적이라는 거고. 예.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당국이 일부 중국 내 여행사에 한국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했다는 보도를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그런 상황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라면서 다만 내가 아는 바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의 복원, 발전에 합의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중국에 어떤 이익을 주고 우리가 손해보는 그런 외교가 아니었다고요. 우리도 이익이고 중국도 이익인 쪽의 외교를 지금 만들어 놓고 온 상황이라고 하면 하신 말씀이 다 100% 공감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큰 틀에서 한번 보고 정말 잘못하는 게 있다면 비판 위주로 가야겠죠. 근데 뭔가 조금 티끌만 발견돼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듯이 하는 게 언론이 아니에요. 그건 어그로 끄는 것밖에 안 그래서 기레기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중국 아직 이상 없어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BBK라는 수사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이재만이요 재판을 받으면서 첫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봉투가 오면 받아서 청와대 활동비처럼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봉투는 내용이 뭔지를 몰랐다. 이 상황,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네.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나는 바보 천치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런 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봉투가 왔을 때 이거 들고 가서 보고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직접 대통령 관저에 올라가서 보고를 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이 비서관이 앞으로 청와대 활동비처럼 관리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자체가 총무비서관이잖아요. 청와대 예산을 다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돈 만지는 사람이죠. 네. 이재만 자체가 국고 손실 혐의 이런 거잖아. 예. VIP가 그걸 지시해서 따랐을 뿐이지 나는 전혀 관련된 바가 없다. 그러면서도 또 개인적으로 받은 돈도 있잖아요. 강남의 아파트는 어떻게 샀는지 궁금하네요. 이 사람들의 재판상의 전략은 그게 국정원 특활비인지 몰랐다고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뭐 국정원에서 개인 돈을 줍니까? 미쳤어요? 월급 받는 거 얼마나 된다고? 국정원에 돈이 올라와 몇 억씩 올라오는데 그게 개인 돈을 줍니까? 몰랐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걸 몰랐을 리가 있냐고. 예. 두 번째는 재판도 거부하고 계시는 우리의 위대한 용도자 박근혜 선생님께서 다 뒤집어 씌워야만 자기들이 죄가 가벼워지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알고 집행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사실 국회에서 1년만 일해보면 이게 전체 국가 예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략 통밥을 잡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최소 10년, 긴 사람은 16년, 18년을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일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모른다는 거는 진짜 나는 똥이 안 마려웠는데 똥이 나와버렸어요.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말도 안 돼. 들어. 정말 비유학은 들어. 이 개망나니 진짜. 이 정도는 개망나니도 아는데 이재만이 모를 리가 없지. 아니 이게 이재만이가 그냥 늘공 그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이었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총무비서관이잖아요. 전체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그런 어마어마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돈이 뭐 몇천만 원, 억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박근혜가 국회의원 시절에요. 그 소문에 그랬어요. 그 박근혜 의원실 보좌관들은 장관급이라고. 보통 수석 보좌관이라고 해도 장관한테 직접 전화하기는 부담스럽거든요. 보통 차관하고는 뭐 이렇게 전화도 하고 그 차도 마시고 하는데 장관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장관을 부르거나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보좌관이라고 해도. 근데 소문에는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장관을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오라 가라 하고. 경찰청장 그냥 오라 가라 하고. 그건 뭐 문고리니까. 예. 권력의 서열은 권력자의 거리와 비례한다. 예. 수도 없이 많은 신화적인 이야기를 남겼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 돈의 움직임을 몰랐다? 나는 그 상자에 담겨 있는 게 묵직한 그게 뭔지 몰랐다고. 그 무슨 뭐 채변봉투일 줄 알았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박근혜 관련 탄핵 이후에 파면 이후에 박근혜 관련 재판이 열릴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얘네들을 자기들은 죽기 싫어서 무조건 박근혜 거를 다 불어버릴 거다. 근데 이건 불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떠밀어버리는 거네요.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고 있네요. 완전히 그런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항상 이런 비슷한 말 하잖아요. 몰랐다고 하면 그럼 바보였네. 비겁한 새끼들. 아니 그러면은 왜 어디 무슨 으슥한 데 가가지고 청와대 뒤쪽에 있는 무슨 도로 있잖아요. 예. 그런 데 가가지고 몰래 봤냐고.
그러니까 차라리 집무실에서 받은 놈은 좀 떳떳한 거네 그래도. 아니, 다 나쁜 새끼들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이게 비교하는 게 조심스럽네. 진짜. 그리고 하나 의문점이 더 있어요. 총무비서관한테 돈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이를테면 청와대 특활비로 쓰는 것처럼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좀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청와대는 특활비건 예산이 나오잖아.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총무비서관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남재준이 6억 줬고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이병기가 8억 줬고요. 이병호가 19억 줬습니다. 이 돈을 청와대 예산에 보태서 정말 남루하기 짝이 없는 청와대 예산에 보태서 뭔가 불이익토끼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가 사적으로 뭔가를 써야 될 용도의 돈을 관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청와대 그 전체의 운영비 같은 데 포함돼서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실값이나 약값이나 뭐 이런.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청와대도 예산이 있잖아요. 청와대 예산이 청와대가 1년 동안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책정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적으로 썼다는 것도 굉장히 좀 너무 의아스러운 게, 뭐 약값, 뭐 이런 것들도 다 청와대 예산으로 샀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 국회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거였잖아요. 국정감사 과정에서 리스트가 나왔죠. 예. 리스트가 나와서 밝혀진 건데, 그럼 이 돈은 또 어디 썼다는 건지 너무 있잖아요. 궁금해, 진짜. 실세. 그러니까 이렇게 봅시다. 딱히 돈이 부족해서라거나 그건 아니야. 박근혜나 최순실이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아닌데 일단 첫 번째는 가진 자들이 갖는 이런 거 있잖아. 돈이 몇천억 대인데 건물이 묶여 있고 부동산에 묶여 있고 뭐 어디 묶여 있고 해서 실제로 쌈짓돈처럼 쓰는 돈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몇백 이런 게 아니고 몇 억 단위도 들어오면 받는데 그게 첫 번째였을 거고 두 번째는 국정원장들도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해서라도 뇌물 형식으로 갖다 줘야 되는 어떤 상황들. 아니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 얼마나 우호적인 관계가 생겨요. 저 사람은 나한테 돈을 주는 정말 좋은 놈. 그게 그래서 신비님이 표현했던 말이 매관매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명정님 그러셨던가요? 매관매직?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서로 간에 비밀스러운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고 국정원은 딱히 국가 안보를 위해서 써야 될 그 특수활동비를 이런 식으로 빼돌려서 상납을 함으로써 계속 인정을 받는 약간 푸들 같은 느낌의 조직으로서 그렇게 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를 이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각자가 도생하는 방법으로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시켰고요. 저 돈인지 몰랐어요. 이거잖아 지금. 시켰다는 건 알겠는데 돈인 줄 몰랐다는 건 너무 이 돌대가리 새끼 지금. 이런 새끼가 청와대 비서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얼마나 참담한 거냐면 사실 이 정도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잘못을 했으면은요 재판을 받으면 이거는 정말 나 이거 정말 억울해가 아니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게 그렇게 고위직까지 올라간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명예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차라리 바보가 될지언정 나 죄 인정 못해 이 논리로 가면 이건 그 명예마저도 없던 거예요. 이거는 개망난이들이 최고위급을 해먹은 거야. 내가 왜요? 그게 망난이 말고 정말 이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 명정님이 정말 말씀 잘하셨어요. 최근에 내가 보고 느낀 게 한국 사람들은 참 착하구나. 뭘 보고 느꼈냐면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부인이 최근에 뇌종양 수술인가를 했어요. 네. 한때는 문재인 대통령 막 공격해가지고 아주 적폐 중에 적폐로 인식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부인 아파서 수술했다는 말에 대한 기사에 다 선풀이야. 쾌차하시길 바란다고. 왜 선풀이 달렸겠어요? 최근에 안철수랑 잘 싸워주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나쁜 짓을 했어도 뭔가 명경님 말씀처럼 자기 고백 같은 게 있고 인간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토닥여주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런 부분 사실 박근혜 국정농단에 가장 큰 잼은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최순실일까요? 박근혜 빼고. 그건 본인의 이야기니까.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다 맞아요. 밑에서 해먹었던 애들. 이 문고리 애들이 가장 큰 책임자예요. 사실 알고 보면.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뭔가 자기들 의견을 개진해서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라고 계속 진언이라도 했다면 확장되면 그게 언론이고요. 최근에 기레기들이고 그런 책임감들이 없는 자들이 이제 와서는 이제 형을 덜 받기 위해서 다 미루고 있잖아요. 이 개 양아. 아이 진짜.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좀 엄청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크게 다뤄지지는 않고 있네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기무사가 국방부 댓글조사 TF 감청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이게 이명박근혜 정부 때가 아닙니다. 최근 이야기예요. 최근 얘기예요. 네.
달 전? 국방부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를 만들었어요. 국정원 적폐청산 TF처럼 그 사이버 사령부라든지 등등에 관련돼 있는 TF를 만들었는데 거기를 현재 기무사가 감청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간판은 없어져도 장비와 조직은 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댓글 조사 TF가 자기들을 압수수색할 거라는 것도 미리 알고 감청을 통해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를 싹 지웠어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이거를 압수수색해서 가서 복원을 한 거예요. 근데 기무사는 국방부 산하 아니에요? 맞아요. 기무사도 국방부 산하인데 특별한 애들이에요. 기무사나 국정원이나 포지션이나 똑같습니다. 비슷하죠. 전에 우리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 사이버 사령부하고 기무사하고의 권력 싸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딱 그게 들어맞는,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무사는 군복 입은 국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군복을 입고 안에서 그 내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나.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겉으로 얘기하는 거는 군 내부의 스파이, 간첩,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잡아내고 수색하는 정치군인들도 속아내고 이러는 일을 하는 게 기무사인데 얘네들이 완전히 정치적으로 편향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범죄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라도 숨겨져서 엿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이라는 게 그런 건데 기무사도 공무원이라고 보면 관료들이라고 보면 관료들의 저항이 알게 모르게 이런 식으로 있는 거다라고 큰 틀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중에 대한민국이 출범한 1948년 이후에 민주 세력이 정권 잡은 건 딱 10년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쪽 수구 세력들이 정권을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든 잡아왔잖아요. 그 시간 동안 그만큼 적폐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죠. 권력을 가졌던 사람은 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권력은 안 놓치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정보 조직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의 막강한 힘을 어떤 방식으로도 지금 유지시키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이게. 근데 무섭지 않아요. 예. 정권 바뀌었으면 막 일사천리로 될 것 같잖아. 예. 내부 저항이 엄청 심하다는 예. 걸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봤던 것 최근에 해수부도 그렇고, 지금 기무사도 그렇고, 정말 많이 있죠. 그 많이 있는 것들을 빨리 도려내야 되는데, 그 관료주의를 혁파해야 되는데,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려니 굉장히 힘든 거고요. 지치고 힘들어도 꾸준히 가야 돼요. 그렇게 후지부지 끝나버리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안 좋은 프레임이 만들어질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개혁이 안 됐으므로 나중에 민주 진보 세력이 등을 돌리는 그런 형태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지금까지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알게 모르게 막 방해하고 태클을 걸어왔는데 나중에 뭔가 그게 유야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면 나중에 기사가 이렇게 나온다고. 개혁 시동 걸었으나 흐지부지 적폐청산 못해. 그러면서 그러면서 적폐청산을 바랐던 국민들을 이간질 막혀요. 감정선을 건드려. 무능한 정부였다고. 그러면 지지율이 쭉 빠지죠.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거는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담당자가 누군지 누가 시켰는지를 빨리 조사해서 포토라인에 세워가지고 바로 수사 들어가야 되는 바로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 네. 기무사가 자기 상급기관인 국방부를 감청을 한 거는요.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사에 보면 지금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법과 원칙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국방부도 뭐냐면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이게 위반되면 수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요거 하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군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무사 애들을 빨리 조사해서 제가 보기엔 장성급과 영관급들이 꽤 많이 관여돼 있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많이 관여돼 있을 거고요. 물론 국방부는 애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한 기무사를 완전히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무사는 분명히 이렇게 실드 칠 거예요. 정상적인 업무의 행위였다. 아, 간첩 색출을 위해서. 그 말은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은 김태효도 하고 있고요. 김관진도 하고 있고요. 우병우도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업무 범위라고. 그럴듯하게 그렇게 포장돼가지고 적폐 세력 비호하는 국민들한테는 정상적인 업무도 정치보복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 프레임이 지금 각종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적폐청산과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 간의 전선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업무라는 프레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병우를 포함해서 뭐 김기춘이나 다 기타 등등 쭉 이 적폐 세력들이 수사하는 거가 법원 판단까지 가서 이게 정상적인 업무 범위였다라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정상적인 업무를 해야 돼요. 그렇지. 빙고. 역시 명정님은 천재십니다. 블랙리스트 만들고 그렇지. 국정원 시켜가지고 전부 다 뒷조사하고 그렇지. 다 해. 번개탄도 주고.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자들이 진짜로 자기가 좋은 정당이 되고 정권을 잡을 수 있으려면은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관행이라고 퉁치지 말고 정상적인 업무라고 퉁치지 말고 해야 자기들이 안 당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쿠데타 이야기할 때 5.16 쿠데타가 혁명이었다고 막 주장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이 방송으로 여러 번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군대가 일어나서 박근혜 정권 엎어버리면 혁명이라고 하시겠네요들.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저는 그 개꿈이 꼭 개만 나오는 게 개꿈이 아니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걸 그냥 그렇죠. 개꿈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다 그래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꼭 꾸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만 꾸면 반드시 그 일이 생기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데자뷰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예, 데자뷰는 흔히 뭐 기시감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를 좀 미리 본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미리 들은 것 같은 경우는 얘기를 딱 떠올리면서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가 네버엔딩 스토리니까 옆으로 좀 새는데 김두수라는 가수 아세요?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김두수? 예. 처음 들었어요.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요. 흔히 말해서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은 네. 그런 가수세요. 김두수라는. 그분 노래 중에 대자 엔탄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어릴 때 이제 이런 꿈이 있었는데요. 그 꿈만 꾸면은 몸이 아파요.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어릴 때 좀 몸이 약했는데 이제 코피도 좀 많이 흘리고 또 열도 좀 자주 나고 이런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기 몸살이 걸리거나 머리 두통이 오기 전에 꾸는 꿈이 꼭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플 때 반드시 그 꿈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꿈이 있으면 반드시 아픈 거예요. 아주 이상해요. 근데 이제 그 꿈이 어떤 식이었냐 하면은 지금은 이제 안 꿉니다. 하도 많이 꾸니까 기억이 나는데 뭔지 모르는 게 하늘에서 떨어져요. 근데 그게 바위인지 무슨 큰 건물인지 산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뭐가 풍 하고 떨어지는데 엄청 큰 게. 엄청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군대에서 총을 쏘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벙커 같은 데 들어가 총 쏘면 귀가 찡 하고 울리잖아요. 네. 딱 그런 식으로 찡 하고 올라오는데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찡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꿈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쾅 떨어지고 뭐가 찡 하는 게. 그 꿈만 딱 꾸고 나면 그 다음날 아픈 거예요. 뭐 너무 이상하죠. 몸살 뭐 이런 거. 예, 몸살이든지 코피를 쏟아서 뭐 베개에 젖어 있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세월이 많이 흐르고 어릴 때만 그랬으니까 뭐 지금은요 제가 감기 걸려도 약을 안 먹고 그냥 버티거든요. 네네. 그래도 잘 낫는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됐는데 그때는 참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슬픈 기억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름을 원래 약초님 이름을 어릴 때부터 약초라고 지었으면 안 아팠을 텐데. 진짜 그럴 수도 있었거든요. 참 그때 생각하면 좀 끔찍하기도 해요. 그런 꿈을 또 꿀까봐. 예, 지금도 좀 무의식 속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꿈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평상시 꿈을 꾸면서 이건 진짜 개꿈이다. 이거 꿈꾸면 하면 너무 참 기분이 안 좋다. 자각몽의 하나. 예, 자각몽은 아니지만 여하튼 꾸고 나면은 항상 찜찜한 거 있죠. 네. 막 형태는 다르지만 양식은 동일한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어떤 주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주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뭐든지 다르지만 그 일을 위해서 어디가를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그 마차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외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안 된다 그랬잖아요.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어디로 막 가야 되는데 목적지에 도달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는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막 달려가야 돼요. 막 달려가야 되는데 그 이상한 거 있죠. 뭔가가 막 잡아야 되고 하니까 막 속은 답답하고 터지고 가야 되고. 그 약간 가위 힘들죠. 눌리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가위는 아니고 하여튼 이런 게 계속 와요. 이게 가위 눌린 건가요? 글쎄 저는 가위 눌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가위 눌려본 적이 없다 생각을 그게 하거든요. 무슨 뜻인지 가위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위 눌린다는 거는 몸, 진짜 꿈 속에서가 아니라 진짜 내 몸이 안 움직이는 그런 느낌. 예. 저는 그런 거는 거의 못 그런 건 느낀 아니고 것 그냥 같아요. 꿈에서 그냥. 예, 꿈에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늘 이렇게 이제 꿈속에서 이제 새날 녹음을 하러 가야 되는데 시간은 흐르는데 몸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까워지는 예, 안 가까워지는 거죠. 계속 뛰어도 안 되고 뭐 걸어도 안 되고 엄청 답답하죠. 이 꿈꾸다가 딱 깨면은요, 기분 되게 안 좋아요. 오늘 하루도 내가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주 어렵죠. 그래서 저는 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제가 꿈 공부를 좀 했는데 예, 꿈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록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꿈 노트를 항상 그 머리맡에 두고 꿈을 꾼 순간 즉각 일어나서 바로 메모하고 다시 자라고. 예.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안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기억나는 느낌이나 그 그렇죠. 기억들을 바로 적어 메모해 놓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기억난 적이 저도 없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아, 그러세요? 되게 다이나믹한 꿈을 꿨는데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저는 가끔 기억이 나거든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걸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는 어쩔 때는 기억이 전혀 안 나도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또 이런 거 있었구나 하는. 그러니까 워낙에 제가 그 꿈을 싫어하니까 그런 게 나오는 것 같고 또 이제 똑같은 종류인데 약간은 이제 아무리 가도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도착을 딱 했는데 엉뚱한 곳인 거예요. 막 해서 이제 우리 새날 스튜디오를 왔는데 새날 스튜디오가 아니야. 사랑의 스튜디오에 와 있어요. 예,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예, 갑자기 뭐 안동으로 다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또 다시 찾아야 된다. 늦었네. 막 이러고 다니다 보면 또 막 그런 게 나오고. 이거 꿈꾸면은 정말 하루가 힘듭니다. 그냥. 약간 근데 스트레스. 말씀 들어보니까 그 꿈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성향 이런 게 비슷하네요. 어쨌든 목적을 다 못 이루고 딱 좀 꿈에서 깨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네.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계획도 하고 꿈도 많이 꿨지만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게 있어서 그런지 욕구 불만이 있어서 그런지 저도 그런 꿈을 좀 자주 꾸는 편이에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꿈속에서라도 빡 해가지고 딱 이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답답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하다가 무슨 얘기신데? 예, 아직 이제 시간이 많아서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예. 들을지 말지는. 근데 이거를 이제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듣다가 이제 휴대폰을 던지거나 이제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컴퓨터를 주먹으로 칠지 말지는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예. 그 태몽 같은 경우에 뭔가 특별한 상징이 있잖아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 상징 체계들이 있죠. 있죠. 예, 주로 잉어, 용, 소, 알, 예. 가끔 뭐 개구리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두꺼비. 복숭아. 맞아요. 복숭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누군가가 확 이렇게 던져주거나 갑자기 뭐 잉어나 용 같은 게 확 오거나. 그렇죠. 가슴으로 막 달려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렇구나. 누가 뭐 이제 잉태를 하겠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누군가가 준다. 누가 뭐 알을 주든지 뭘 주든지 준다 할 때 그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나 뭐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뭐 지금 시대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준다든지 한번 줘보시죠. 죄송한데 요 복숭아 요거 하나 받으시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엔 또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유명한 연예인이 꿈에 나오면 좋다. 그러니까. 예. 컬투쇼에서 이거 자주 말을 하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거나 이제 대단한 사람인 경우에 그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다른 게 분명하다는 거죠. 예. 어느 시대에서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네. 지금 우리 패널 중에는 누가 꿈에 나오면 좋으시겠어요? 오늘 초대 손님. 저는 김사랑 씨요. 김사랑 씨. 그렇군요. 야수님께서는. 그냥 아무 연예인 아무나. 연예인이든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든. 글쎄요,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야수님이시니까 미녀 한 분. 예. 네. 미녀 하니까 또 김하중 씨가 생각나요. 그러세요? 여성분들은 뭐 정우성 이런 사람 나오면은 좋겠죠. 근데 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 실제로 그 연예인에 대해 호감도가 훨씬 많아져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혹시 뭐 홍준표라든지 유여해 이렇게 나오면은 골치 아프죠. 그날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급식판으로 때릴 거야. 예, 그런데 말입니다. 1967년도에 그 당시에 가장 힘있고 강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박모 씨라고. 예, 그렇죠. 박모 씨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 대해서 태몽을 꾸셨는데, 오, 통제라죠. 박정희가 금붕어를 줬답니다. 금붕어, 큰
큰 거 잉어급이었는지 금붕어급이었는지가 중요하죠. 아니 좀 큰 붕어였대요. 네. 금붕어인데 좀 큰 거를 이렇게 줘가지고 어머니께서 그 당시에 이제 박 대통령이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당시는 그래서 그 이제 아들을 낳겠구나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하셨었어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근데 이게 꿈이라는 게 꿈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이제 어차피 상징이고 이야기잖아요. 상징이죠. 예, 네. 맞아요. 아까 그게 말씀하신. 재밌는 게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중국, 이 동남아시아 쪽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세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네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윤회라는 개념 그렇죠. 때문에 귀신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섭다, 공포, 위험한 이런 느낌과 귀신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속에서 뭔가 무서운 대상을 봤을 때 귀신을 봤다고 이렇게 지레짐작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섭다는 것과 뭐 도깨비, 귀신, 뭐 처녀 귀신 이런 개념과 연결시켜요. 무섭다는 개념과. 근데 서양에서는 똑같은 무섭다는 그 감정을 그러니까 그 서양에서는 윤회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 저승에서 온 영혼의 귀신 이런 개념이 없어요. 네네. 뭐 무서운 해봤자 뭐 그 전기톱 들고 막 칼질하고 뭐 살인마들. 예, 뭐 피철갑하고 뭐 이런 개념뿐이지 네네. 뭔가 좀 다른 세상에서 온 개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외계인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 문어다리 하고 있는 그 두 종류처럼 생긴 그 외계인 있죠. 이 외계인이 동양에서의 귀신 기능을 해요. 그래서 뭔가 뭐 무서운 뭐 누가 뭐 도깨비가 잡아간다 뭐 이렇게 애들한테 이제 막 그 겁을 주잖아요. 외계인이 잡아간다고. 그 서양에서는 그게 외계인이 그 기능을 하거든요. 화성인, 외계인 이런 개념. 그래서 똑같이 무서운 꿈을 꿨을 때 동양 사람들은 귀신을 봤다 그러고 서양 사람들은 외계인을 봤다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꿈속에서 느끼는 감정 상태가 해석이 될 때 그 문화 체계에 따라서 다르게 증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겠네요. 그 태몽이라는 개념도 이제 그렇게 작동을 하죠. 우리는 그 꿈속에서 봤던 그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부여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서양에서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꿈 내용 자체를 가지고 어떤 생활과 연결시키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감정 그 자체만 가지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그 당시에는 뭐 그야말로 그냥 무소불위의 최고의 통치자니까 이렇게 왔으니까 아 그래도 큰 사람이 뭘 줬으니까 이걸 태몽으로 알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소시민들은 거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때 예. 정부 쪽에 이렇게 저항을 하셨던 분들 빼고는. 예. 결과적으로 모니터는 때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 정도입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준비하다가 이제 네버엔드 스토리니까 조금 옆으로 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사촌 누나 결혼식을 갔었어요. 어릴 때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릴 때는 그 저희 나이 때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학교에서 반공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까만 이제 안막 쳐놓고 영화 같은 거 보여주면은 거기에 반드시 북한 사람들은 늑대로 표현하고 돼지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뭐 천리마 운동 뭐 이러면서 하면 밑엔 해골 막 이렇게 그려놓고 이걸로 이제 세뇌 교육을 시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커서 그걸 알게 됐을 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 나쁜 놈들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되게 거기에 대해서 막 증오하게 되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인데 한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촌 누님 결혼식을 갔는데 저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거의 막내에 가깝고 그분은 제일 큰 아버님의 딸이기 때문에 알죠. 그런 큰 누나죠. 저희가 큰 누나고 저는 이제 어린 아이고. 근데 이제 누나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제 눈으로 봐도. 그런데 우리 누님의 시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눈으로 봤을 때 어우 저 할아버지는 왜 다리가 아픈가? 왜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지? 하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른들께서 하는 얘기가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예요. 박정희한테 끌려가서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저 아저씨를 왜 끌어다가 왜 때려서 저렇게 하지? 뭘 잘못했길래? 어른이 이제 풍채도 좋고 아마 그때 정부에 저항을 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뭔가 충격을 받고 야 이게 아니구나 뭐 했던 그런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이 박정희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외갓집이 거제도기 때문에 어릴 때 기차를 타고 거제도를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가서 배를 타고 거제도로 넘어갔거든요.
그 이제 기차가 특급 열차잖아요. 7시간 반 걸리는 차였는데 한번 이건 저는 아직도 이게 기억이 남아요. 이것도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여객전무라고 있었어요. 기차 안에. 여객전무? 예, 여객전무라고. 그 사람들이 중국식으로 하면 공안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젊은 형인데 제가 어렸으니까 아마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 같아요. 쭉 이렇게 특급 열차를 타고 쭉 내려가는데 쑥 지나가는 거예요. 형을 데리고. 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무서운 사람이 온 거잖아요. 그냥 공안 같은 사람이 온 거니까. 그래서 겁나가지고 아저씨가 왜 저 형을 데려가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낮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스름하면서 이제 노을이 좀 지기 시작할 때에 기차가 이렇게 쑥 가는데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형이 완전 만신창이가 돼서 오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뭔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죽게 맞고 돌아오는 거예요. 얼굴이 박살이 나 있고 완전히 그냥 보면은요.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저 형이 뭘 잘못했길래 저 아저씨들이 데려가서 저렇게 사람을 개패듯이 해가지고 오는가 어린이 마음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무섭지? 제가 어릴 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충격이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그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악한 행동들 있잖아요.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눈으로 봤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뭘 잘못했길래 안 되면 재판이라도 받아야지. 그냥 데려가서 때리고 오는 게 일상이었고 그게 어디서나 허용되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화났던 게 그 두 가지가 갑자기 막 확 솟구쳐가지고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잘하셨습니다. 이 나쁜 놈들. 네. 이놈들을 어떻게 좀 적폐를 청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반드시 제가 이뤄내겠습니다. 예. 끝까지 추적을 해서 적폐를 청산해야 됩니다.